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맞춰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재난지원금을 거듭 강조했다고요? 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어제는 올여름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을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은 아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선 정부 목표대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쯤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특히 9월 말 추석 연휴도 있는 만큼 여기에 맞춰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 백신 접종과 함께 내수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윤호중 원내대표가 여름을 언급한 만큼 지급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는데요. 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 지역 화폐형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재난 기본소득으로 한 차례 이슈를 선점했던 이 지사가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나선 겁니다. 이 관건은 곳간 열세를 쥔 재정 당국입니다.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보다 19조 원 더 거치긴 했지만 기재부는 5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가 끝나지 않은 데다가 이 대선 전 돈풀기에 나섰다는 야당 공세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네, 이번엔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논란 속에 오늘 공식 출간했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이 조국의 시간을 좀 읽어봤는데요. 이 책의 많은 부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검찰 조직뿐이었다며 이 촛불 혁명보다 조직 보호가 더 중요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하고 표적 수사를 통해 정부 압박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또 검찰총장 취임 직후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었다며 어이가 없었고 단호히 거절했다고도 회고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에선 비판과 옹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길은 민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긋고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되고, 당사자는 이미 수차례 한 7, 8차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는데 그걸 또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일각에서 조 전 장관 옹호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입이 교주처럼 떠받들고 동조하다가 나중에 광신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극렬 지지층의 환심만 샀다가는 국민에게 버림받는 패족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이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첫 재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 전 시장은 국민 참여 재판을 거부했고 피해자의 변호인은 권력형 성범죄인 만큼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재우 기자입니다. 성추행 사건 첫 공판에 중절모 차림으로 나타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다소 수척한 모습에 작은 목소리로 준비한 듯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때문에 보궐선거가 열린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은 애초 지난 3월 23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된 뒤 준비기일을 거쳐 2달여 만에 날짜가 잡혔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재판부가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인 만큼 오 전 시장의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12월에 또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박사방이라는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서 유포한 조 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45년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42년이 선고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일단 선고 내용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 이유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에서는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렸습니다. 조주빈은 1심에서 조직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 그리고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징역 5년, 모두 45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두 혐의를 합쳐서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42년형을 조주빈에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조주빈 측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최근 조주빈이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돼 앞으로 형이 더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은 좀 줄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조주빈 일당의 범죄 집단 조직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서 13년을, 미성년자인 이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는데요. 성인 공범 2명의 형량이 조금씩 줄었지만 나머지 공범들의 형량은 모두 1심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주빈의 아버지는 조주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며 취재진 앞에서 직접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조주빈은 사과문에 자신의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썼습니다. 또 앞으로 매일 재판받는 심정으로 뉘우치며 살아가겠다며 피해를 갚아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데 조주빈 측 변호인은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토킹 끝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 측이 첫 공판 기일에서 첫 번째 피해자 가족을 살해한 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밝히면서 김태현은 이미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살인할 마음을 품은 상태였다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진술했는데요. 새로 확인된 내용은 뭡니까? 네, 범행 사실이 조금 더 구체화된 건데요.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북부지법에서 이루어진 김태현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일부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태현이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하며 SNS 등으로 친분을 쌓다가 지난 1월에 실제 만남도 한 차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 거부 의사에도 억지로 만남을 요구하는 스토킹 행위를 벌였다고 했는데요.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자택 주소가 나온 택배 배송 사진을 발견한 뒤 집 주변을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집 앞에서도 만남을 거절당하거나 온라인에서 만난 지인들도 피해자를 두둔하기 시작하자 관계가 틀어진 이후로 김태현이 강한 적개심을 품게 됐다고 이 검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도 접촉하게 될 경우 살해할 결의를 하고 미리 범행 도구를 구한 뒤 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자택을 찾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착한 뒤엔 물품을 배송하러 온 것처럼 꾸며 현관문을 두들기고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 피해자 여동생을, 이후에 도착한 어머니와 또 피해자를 차례대로 살해했다고 검찰 측은 말했습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며 피해자 여동생을 살해한 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사실에 대해 검찰은 김태현이 이 살해를 결의했다고 본 반면 김태현 측은 계획한 건 아니라고 일부 부인한 겁니다. 김태현은 그동안 법원에 반성문을 모두 4부 정도 제출했는데요. 이날 법정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유족 측은 김태현이 제출한 반성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군 내에서 이 여성 부사관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회유한 의혹도 제기됐는데 서욱 국방장관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공군 부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합동수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경 합동 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군 검찰과 군사경찰로 합동 전담팀이 구성됐고 별도로 국방부 검찰단도 수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 근무하던 A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 B중사로부터 차량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뒤 2달여간 청원 휴가를 갔다 복귀했지만 지난달 22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A중사의 사망 이후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조직적 회유, 사건 은폐 의혹 등도 불거졌습니다. A중사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군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더 힘들고 괴로워야만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와 2차 가해자를 엄정 처벌해달라는 탄원서가 국방부에 제출됐습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총괄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사망 전 조직적 회유 의혹까지 불거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지난 3월 2일입니다.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겪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의 변호사를 연결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려면 어떤 수사가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피해자분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신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하고 그런 압박을 계속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한 겁니까? 며칠 동안이나 괴롭힌 겁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회유와 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바로 했는데 신고를 하기 전에 하루 정도 어쨌든 술자리를 가지면서 상관이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관들이 그 본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서 취하를 요구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은폐를 해왔습니다. 예, 왜 그렇게 조직적으로 좀 은폐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3월 2일 회식 자리 자체는 그 당시 군에서 회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지금 은폐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 뭐 상사나 준위의 경우에는 지금 이 피해자를 본인의 개인적인 신분으로 인한 회식 자리에 초대해서 참석시키게 하고 그 회식 자리로 인해서 지금 이런 강제추행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무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건이 발생하고요. 바로 부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군 사법경찰이 수사를 3월 5일 조사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군 검찰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달 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수사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피해자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간의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군부대에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군 사법 경찰에 의해서 조사는 받았지만 지금 검찰에 의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저희 지금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쨌든 이 사건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고 그러면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불가피한 사건인데 예. 하물며 지금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사건이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모두 높은 사건인데 군 예. 검찰이 이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원래는요, 이 정도 사건이었으면 가해자를 일단 피해자하고 분리시켜야 되고, 그리고 네. 가해자는 즉각 구속 수사가 원칙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리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분리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부대에 있었던 상관들이 회유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실질적인 분리라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한 남자친구도 군인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남자친구에 예, 대한 그렇습니다. 회유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2차 가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 피해 사실을 대해서 사실은 본인 가족에게 알리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남자친구에게까지 주변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라고 했다고 하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자,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이 네. 사건이 네.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관들의 경우에 본인들이 자신들에게 이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개입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폭법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은폐하려고 할 이유가 없고 사실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데 어떤 선에서 회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가 워낙 정신적인 고통이 컸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출을 요청해서 다른 비행단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관심병사가 왔다 이러면서 좀 주요 대상, 관심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뭐 저희가 유족을 통해서 전해들은 바로는 예. 사실은 충분히 이제 피해로 인해서 전출을 갔으면 그 전출간 부대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아야 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네.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예. 지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차치하고 이 사건 그리고요. 2차 가해를 가한 인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데 군이 성피해자에 대한 매뉴얼을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군 당국에서 유족 측에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혹시 알려줬습니까? 뭐 저희가 그 특별하게 보도된 이후에는 군에서도 접촉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 전해 들은 바 없습니다. 예, 지금 일단 너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피해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수사에 대한 좀 어려움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도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줄 수밖에 국가에서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줌에도 불구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금방 잊혀지지 않도록 사선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예. 다행히 피해자가 지금 군 사경에서 진술을 해놓은 것이 있긴 하기 때문에 예. 그걸 토대로 해서 남은 의혹을 모두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네. 이번 이 사건이 공개된 배경에는 이 가족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족이 올린 글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당시 유족은 어떤 심경으로 글을 올린 겁니까? 뭐 지금 국민청원뿐만 아니고 예, 예. 사실은 뭐 피해자께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사실 동영상을 찍어놓을 정도로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어느 유족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원을 하고 영상을 공개하고자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묻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셔서 관심을 잊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피해자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피해 과정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대 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민주당 네. 송영길 대표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네. 어떤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의 대표인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에 합당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모병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군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자들도 군대에 와서 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잘못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재발 방지나 그리고 현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고요. 2달여간 참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은폐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고요. 또 재발 방지 대책까지 세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측의 김정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방금 들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청와대에서 이뤄진 임명장 수여식 현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임명장이 수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겠죠. 예.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임명식 화면 생방송 조금 전에 이루어진 수여식 현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김호수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2년이 되고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석 달 만에 새로운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 임명되게 됐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는 33번째 장관급 인사인데요. 김호수 총장은 현재 환담을 바로 마쳤고요. 대검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YTN은 조금 있다가 첫 출근하는 장면, 기자들의 질문, 어떤 답변이 있는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외교부가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것과 관련해서 소마 히로이사 주한일본 총괄 공사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외교부 이상열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오후에 외교부 청사로 소마 총괄 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이 국장은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올린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지도에 시내마현 위쪽에 작은 점을 찍어서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를 했는데요. 일본 공사를 외교부가 초치했다는 소식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학생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2학년 학생 1명과 3학년 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학생 확진자는 모두 32명으로 늘었으며 이와 별도로 학부모 2명도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으로 콜센터 3곳에서 확진자 3명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콜센터 3곳에서 직원 각 1명이 지난달 22일과 30일, 31일 차례로 자가검사 키트 사용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았으며 최종 확진됐습니다. 대구에서 직장과 주점 등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성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종사자 3명과 이용자 2명, 종사자의 가족 1명 등 모두 6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아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고 7명이 식사를 한 전라북도 단속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재난과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총무과 의전팀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 감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현재 별다른 이상 증세는 없지만 능동 감시자로 분류되면서 앞으로 일정을 소화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환자와 면회객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모더나 백신도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4가지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입니다. 대면 면회가 진행되는 요양병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경기도 광주시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가족들끼리의 상봉이었을 것 같습니다. 양 기자가 나가 있는 요양병원에서 오늘 대면 면회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대면 면회가 이뤄진 3층 면회실 앞에 와 있습니다. 네, 감염 차단을 위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렇게 보호복까지 입고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이곳 면회실에서 대면 면회가 이뤄졌습니다. 첫 대면 면회가 이뤄진 것은 오전 9시인데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70대 어르신이 1년 반 만에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반가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던 가족들이 직접 만나면서 마음이 한결 놓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울해하시거나 좀 많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해진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불면증이나 다른 문제들도 생긴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접촉 면회가 되게 되면은 이런 문제에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환자나 면회자 중 한쪽이라도 2차 접종을 마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른 인센티브도 하나둘 제시되고 있는데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현재 8명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1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번까지 접종을 마친 경우 마스크를 벗고 이뤄지는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등의 프로그램도 참여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사적 모임에서도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네, 백신 수급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더나와 얀센 등 국내 도입 백신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4가지 종류 백신을 갖추게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101만 회분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13시 기준 얀센 백신 사전 예약자는 64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만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군 관련 종사자 등이 접종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얀센 잔여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으로 도착이 하루 늦춰진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도 인천공항을 통해 오늘 오후 들어왔습니다. 계약된 4천만 회분 중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 분량입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87만 9천 회분이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추가 출하됐습니다.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579만 1000여 명으로 전 국민의 11.3%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예약률은 70%를 넘어 72.3%로 집계됐습니다. 경찰, 소방, 해경 등 만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오는 7일 시작됩니다. 물량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정부는 애초 상반기 기존 목표였던 1,300만 명보다 많은 1,400만 명까지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시 요양병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정부 여당이 이사 공급 대책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공급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시설을 이전해서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대통령 순방 때 이용하는 서울공항도 현재 논의에 포함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송영길표 부동산 대책은 이제 추가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재산세 완화와 대출 확대로 세제 금융 규제를 어느 정도 덜어냈습니다. 무주택자와 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집값 안정. 이제 남은 숙제는 대규모 추가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입니다. 2025년 3기 신도시 첫 입주와 지난 이사 대책을 통해 205만 호의 공급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6월 중으로 차질 없이 개정해 이사 대책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추가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시설 이전을 통해 도심 복합개발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이미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나 창고를 활용해 1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사 보안시설인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도 이전 논의 대상입니다. 부동산 특위 핵심 의원은 서울 강남과 인접한 서울공항을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확정될 경우 공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해외 방문이나 국빈 방한 시에 이용되는 만큼 이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주택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 규모를 키우는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미 밝힌 대로 조금씩 늘리는 공급이 아닌 대규모 추가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정부 여당은 부동산 안정 흐름을 어느 정도 잡아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LH 사태가 터져 공급 기조가 빛이 바래면서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안정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달 수출 증가폭이 3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지난해 상황과 대비되면서 기저효과를 노린 가운데 주력 품목들이 고르게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는 증가세가 꺾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507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5.6% 늘었습니다. 1988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41%였던 4월에 이어 처음으로 2달 연속 40%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선박을 제외한 14개가 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100억 달러를 넘었고 자동차와 석유화학은 90%대, 석유 제품은 164%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고 수출이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 수출이 일제히 늘어난 것처럼 세계 교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경기에 민감한 중간재 품목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WTO에 따르면 주요 10대 수출국의 1분기 수출이 모두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수출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수출이 2.3% 상승에 그치며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 간에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를 가름할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수출 대상국의 경제 상황이 꼽힙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백신 확보 등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좀 대응을 해가지고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게 좀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이 수출과 경제 상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다시 한번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내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힐지가 큰 관심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에 국민의힘 초선,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본격 등판이 멀지 않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의 책, 제목은 조국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발간이 됐는데 완판됐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사봤다는 겁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 제목대로 조국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뭐 종편이라든지 뭐 신문 방송 모두가 다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주제도 거의 뭐 대부분이 좀 조국인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자기 시간 갖게 되는데 성공을 한 것 같고 예. 그거는 결국 그 조국에 대한 열성 지지층이 있다는 거고요. 예. 반대로 열성 반대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책을 사보는 사람 되게 열성 지지자도 사지만 열성 반대자도 사보기 때문에 예. 벌써 완판됐다는 거 아니십니까? 발서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국 조국 시간 전 확실히- 장관이 예. 이 회고록을 썼을 때 네.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제 책을 쭉 이렇게 보면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조국의 윤석열 죽이기로 압축할 수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책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정말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예. 윤석열하고 충돌을 하는 바람에 본인은 자기 표현대로 멸문지와 위기에 처하고 지금 칩거 정치, 은둔의 정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예. 반대로 윤석열이 지금 승승장구해서 대권 주자 1, 2위를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칫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겠다라는 아주 큰 우려를 조국 전 장관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나서서 친문과 함께 힘을 뭉쳐서 윤석열을 한번 겨뤄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저는 이 책에 저는 쓰는데 크게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 책의 주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조국이 윤석열을 밀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네. 자신은 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사실은 알려진 내용이에요. 예. 그 대부분이 사실 기존에 이제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앞뒤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내용하고 좀 이렇게 확인이 불가한 면도 있습니다만 검찰총장 임명에 예. 청와대 안팎에서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아니냐, 특수부 지상주의자, 너는 정치적 야심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팩트들이나 사실들을 총동원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고 내정할 때는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본인이. 예. 본인 민정수석이었으면 검증을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 검증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참 모호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조국 수석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뭐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하고 오히려 사냥을 당했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본인이 하고 싶은 항변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담긴 게 바로 이제 조국 시간 이 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 조국 전 장관이요, 또 윤 전 총장을 정치 검사 행보라고 하면서 조국 수사와 울산시장 사건 수사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정교한 어떤 의도나 프레임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이 책을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곧 반문이다. 그리고 수구 보수 세력이다라는 등식을 만들기 위한 저는 그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곧 반문이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은 그렇다면 친문과 대결이 필요하다. 친문이 권기에서 우리 윤석열을 한번 몰아내자.
이겨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친문 대 반문 구도대로 이 대선을 몰고 가면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친문이 유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관과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중도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사실. 이걸 이제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조국 전 장관.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고 분노에 가득 차면요. 솔직히 냉철한 판단력이 사실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분노에 너무 가득 찼다고 보는 거죠.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의 책 내용 중에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파일 발견 보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논두렁식의 보도와 좀 비슷하다, 비교가 된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쓴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식이 하면요, 정말 친문이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야 저건 해도 너무했다라는 심리가 다 작동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심리.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본인에게 어떤 대입시키기로 한 그런 이제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좀 관련성은 사실은 뭐 많지 않죠. 이 회고록을 쓰게 된 배경,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뭘 개입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왜 하필 책이냐? 책으로 꼭 썼어야 되는 거냐 말이죠. 이미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침묵을 지키고 묵비권 행사하더니 굳이 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왜 이 시점이냐 하필이면 지금 6월부터 경선 국면에 들어가고 윤석열이 곧 정치를 본격화하는 이 시점 왜 시점이라는 문제 제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저는 개시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권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신호탄을 쏘았다고 저는 봅니다. 글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감정적인 표현 문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무관지옥 그리고 검찰차를 사냥에 비유를 했고요. 고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시다시피 뭐 청문회 이후라든지 뭐 검찰의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사실 뭐 압박을 받고 융단포화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국 개인으로 본다면 본인은 정말 처절한 심정일 겁니다. 정말 그걸 이해할 것도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부인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두 지금 아들 딸까지도 아마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개인사 아는 제 인정을 충분히 합니다만은 이 시점에 과연 저는 책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폭탄을 던진 거나 다름없는데 저게 과연 민주당의 파편이 많이 튈 텐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저렇게까지 하는 건 보통 비장한 독심을 품었구나 하는 예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미묘합니다만 저 과정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 저 책을 출판하는 것을 사전에 몰랐을까? 만약 알았다면 어떤 입장을,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을 놓고서 민주당 내에서도요.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듣고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에서 포화했었던 사실과는 좀 다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명하기 위한 작업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길을 가야 된다. 민주당의 길은 민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긋고 갔으면 좋겠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이 대신 나서서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체로서 좀 적절한가라는 이런 좀 고민이 있고요. 이번 회고록에 대해서 평가가 당 내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내일 송영길 대표가 취임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이 되거든요.
자, 어떤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조금 전니까 1시 반부터요. 예. 국회 대표실에 송영길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조금 전에 지금 방송에 나온 대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왜 당에서 굳이 이런 입장을 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선을 긋고 해야 되는 이 찬반 경론 끝에 결국 송영길 대표가 최종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공식적으로 사과 발언을 하기로. 그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20, 30대 분노가 극에 달해 있고 그리고 국민힘에서는 지금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 조국 회고록의 파문을 했는데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갈 경우 이거는 우리가 정말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최종 정리해서 지금 내일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과 회견을 사실 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고 지금 이제 막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밤새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막판에 예. 왜냐하면 이제 친문이라든지 청와대라는 주위에서도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이의 제기가 들어가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렇죠. 내일 일단 어떤 입장을 송영길 발휘할지 대표의 내일 생각은 가봐야지 사실 아는 거죠. 예, 송영길 대표 생각은 확실히 저희들이 확인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 할까요? 자, 앞서 표현을 조국 전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하고 죽이게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장관의 이제 대권 행보가 세 개 플랜 A, B, C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A는 독자적인 신당을 만들어서 한번 대선에 출마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 같다. 플랜 B,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이 플랜 2 쪽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1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만난 사람을 보니까 아버지 고향이 지역구인 정진석 충청도의 오선 의원입니다. 친구입니다. 같이 60년생 친구인데 만나고 거기다 또 바로 이어서 어머니의 고향인 강릉에서 최다선 의원이 사실 권성동 의원을 딱 만났다. 그것도 친구입니다. 같이 60년생 친구인데 이걸 보면서 상당히 정교하구나. 국회의원을 만나는데 국민힘도 만나는데 벌써 어머니 고향, 아버지 고향, 뭐 친구 가고 그리고 거기다 또 저 경제 쪽에 이미지가 강한 윤희숙 의원도 만나러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정무적인 시나리오, 계획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 과연 누가 옆에 돕나 하는 궁금증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결국은 고민 끝에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라는 것이 그렇군요. 지금 현재까지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회고록을 내놓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윤 전 총장도 등장을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어제 보니까 그 식당 주인 거기 나온 일반 시민들하고 사진을 다 찍었더라고요. 사실상 공개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시장도 가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밖으로 정치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제3지대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 중도층이 만약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갔을 경우에 중도층이 계속 지지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윤석열 쪽에서는 중도가 다시 윤석열 쪽으로 올까 말까는 고민이 되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김호수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고요. 지금 출근을 했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검찰총장으로서 첫 출근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검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계가 무량합니다만 해야 할 일 또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후보로 거론되실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 방안이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안 수사가 많이 산적해 있는데 수사 지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아직 보고 왔지 않았지만 하나씩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박범계 장관 만나실 예정인데 검찰 인사 논의하시나요? 내일은 정말 제가 이제 처음 임명장을 받았으니까요. 장관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고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한 번 더 들을 텐데요. 김호수 신임 총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검사가 돼서 감개무량하다. 어깨가 무겁다.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씩 우리 검사들을 믿고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검찰총장으로서 첫 출근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검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합니다만 해야 할 일 또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후보로 거론되실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 방안이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안 수사가 많이 산적해 있는데 수사 지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아직 보고 왔지 않았지만 하나씩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박범계 장관 만나실 예정인데 검찰 인사 논의하시나요? 내일은 정말 제가 이제 처음 임명장을 받았으니까요. 장관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고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다시 검사가 돼서 감개무량하다고 했고요.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질문이 있다라고 하니까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진 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김호수 총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입니다. 네. 중립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예. 이후에 6명의 역대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운하거나 대통령이 자기가 믿는 사람을 임명을 했고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검찰총장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마지막으로 실제로 검찰총장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위무사 역할을 기대하고 자기 사람 임명을 했는데 결국은 등을 돌리거나 결국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영삼 정부 때 김태정 검찰총장. 또 결국은 이른바 DJ 비자금 사건을 대선 이후로 넘어서 다음 정권에 기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검찰총장은요, 현재 자기를 임명해준 권력자 중요하지만 미래의 권력자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묘한 권력의 법칙이 작동을 하는 거고. 그렇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6명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전부 다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6명 그렇습니다. 정권을 다시 재창출해도 정권을 재창출해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가경 노무현 정부 정권 재창출했지 않습니까? 바로 바뀌었습니다.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싹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오면 같은 민주당 정부여도 바뀐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라 검찰총장만큼은 새로운 권력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호수 검찰총장도 어떻게 갈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 처리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주요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정하게 1,250원 낸 사람이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고요. 정해진 시간에 섭니다. 그래서 단일화라는 정류장도 있고요. 초기에 우리 경선에 합류하는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출발하게 되면 우리 당내에 있는 후보들만 올라타게 됩니다.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선 열차는 추석이 지난 9월 말에 출발합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야권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아까 우리 나경원 후보님께서는 홍준표 전 대표 이름을 빼셨는데 좀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님들이 다 함께 버스를 개면발차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저는 소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이 언제 지나면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당시 릴레이 삭발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았다. 투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삭발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삭발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이번에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에너지도 대단하지만은 이번에 꼭 나와야 될 이유가 뭐였는지. 이번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 부당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준석은 노무현재단의 장학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무슨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에 답변하고 싶지는 않아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드렸는데. 아니, 쉽더라도 질문의 의도가 그건 예의가 아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있었던 그 당적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건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맞는다고. 글쎄 미화한다기보다는 지피지기는 백전불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우리 홍 후보님도 과거에 꼬마민주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당권 버스는 과연 어디로 갈까? 예.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원장님? 어쨌든 좋은 길로 가는 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예, 저는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의 무슨 당권 대회라든 뭐 이런 무슨 행사만 있었으면 저는 상당히 좀 방송에서 비판적이었었습니다. 일단 외모 옷차림이나 이런 것, 말투, 행사 모든 게 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었고 솔직히 과거에. 근데 요번 온 같은 거 보면 정말 재밌고 상당히 품격 있다라고 저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른바 이제 버스론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인들도 누구나 알기 쉽게 하는 것들이 탁탁 재치가 넘치고 또 이준석은 즉석에서 퀴즈 낸 질문도 상당히 젊음답게 있지만 또 답변하는 주호영 도 상당히 좀 재치 있게 넘기는 걸 보면서 야, 상당히 우리 야당이 저렇게 재밌고 품격 있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기 때문에 결국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말하자면 이준석이 되든 혹은 아슬하게 되지 않든 간에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떤 당대표 선거는 이기는 게임을 했다라고 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민주당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다른 주자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특히 이게 유승민계 아니냐. 또 혹시 유승민 전 의원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최대 피해자는 유승민입니다.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다 이준석이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할 테니까 오히려 제가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제가 안철수 대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다 온 세상이 알기 때문에 조금만 불이익에 가까운 뭐 결과가 나와도 이준석이 안철수 싫어해서 그런다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승민계 아니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뭐 아니란 말은 안 하고 저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준석 당 대표가 된다면 유승민 상당히 유리한 건 사실이죠. 결국은 뭐 워낙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대권 주자로 소위 상당히 좀 가산점을 받게 유리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이라든지 또 안철수라든지 합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걸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판단은 결국 당원들이 합니다.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준석 체제가 돌풍을 일으켜서 당을 새롭게 만드는 게 더 플러스가 많다라고 하면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드는 거고 네. 이준석이 되면은 결국은 이게 유승민이 되고 나머지 안철수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윤석열은 못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든다면 예. 또 다른 후보를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당대표와 차기 대권주자인 유승민이 가깝다면 탄탄하게 두 블록을 형성한다면 다른 후보들이 들어오더라도 경선 때 분리할 수 있으니까 망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지금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고 다른 중진 의원들이 당대표가 된다면 또 국민의힘 이미지가 또 그대로 과거 이미지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기가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나은지는 결국은 당원들이 판단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승민과 가깝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 거고 다만 당원들이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나머지 중진 의원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당 대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준석의 약점, 아킬레스건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건 당연하고 이준석 입장에서 유승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뭐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정치고 정당인데 그걸 뭐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는 거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당 대표들이 당원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윤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제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선 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가지면 생각할 겁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지도가 지금 1위, 2위를 달리고 있고 양자 대결에서는 아주 1위로 압도적인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1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우도 있고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가다가 어느 타이밍에 이제 저는 이제 입당을 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6월 11일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곧 내일 모레 시작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간에는 본인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본인이 예정대로 검찰총장을 했다면 임기 말이 6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주 공개적인 그런 대권 행보는 좀 자제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미 대권 행보, 민생 행보는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는 거는 이제는 뭐 6월 말 아니면 뭐 그쯤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런 겁니다. 언제 대권 선언하냐 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방송 때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는 없다. 시작했다 이미.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자들하고 함께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따로? 저는 따로 하고 싶겠죠. 따로 하고 싶겠고 당은 함께 들어와서 하자는 거겠죠. 지난번에 말하자면 오세훈하고 안철수 버전 2가 되는 거죠. 그 밀고 당기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지지도가 계속 윤석열이 높다면 나중에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 점이 조금 이제 합류하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 돌풍이 여당에서는 부럽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견제하는 발언도 나오는데 대선 주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잘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준석이 선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소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작 정치 변은 이글수록 고개를 숙여라면서 다소 비판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현상이라는 거는 이준석 개인보다도 사회의 어떤 여론, 민심이 많이 거기에는 반영돼 있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20, 30대의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이제 대중들의 중도 보수층들의 어떤 이런 민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든지 이낙연이라든지 민심과 충돌할 수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거나 상당히 오히려 우호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정세균 전 이제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3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론조사가 3, 4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문에 초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게 부딪히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좀 파격적인 좀 부담스러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정 김정훈입니다. 얼마 넘었어요? 지금 현재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1년 반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 한 달 반입니다. 한 달 반이겠지. 그래서 한 달 반. 얼마 안 돼요? 점검해 보아야 할 많은 현안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판을 보면 4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찬이 들어가는 원폭 들어간 그 식기 한 구멍이 몇 개예요? 3개죠? 예. 그러면 4가지 반찬 나올 때 1가지 반찬은 어디다 섞어서 먹어야 되나요?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식기 하나마저도 제대로 현실에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반 물자, 바로 우리 병사들이 먹는 구식을 누가 조달하도록 했는가? 조달청으로 넘겼어요. 아니 제가 먹을 반찬을 사오는데 옆집 아줌마 보고 사오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시다시피 14, 15, 16년도에 이제 그 곰팡이 햄버거, 뭐 개구리 들어간 김치, 뭐 물새누구나 등 사회 이슈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걸 박근혜 정부 탓하지 말아요. 지금 작년도에 넘어갔어요. 방사 차장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버릇이 어디서 들은 거예요? 식기 하루를 11,000원으로 인상하는 거로 여기 지금 보고가 됐던데 고등학교 때 먹던 것보다 한 700원, 800원이 줄어드는 급식을 먹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의원님, 급식비 문제는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방부 또 기재부 국회에서 함께 힘을 합쳐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잔반 안 남기기 하는 게 이제 급식 정책입니다. 보니까 삼겹살 등 특식도 제공하고 이런 거 맞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잔반을 적게 남기는 것이 급식 정책의 주가 돼버리면 어떻게든 잔반 안 남기게 한단 말이죠. 그 문제점을 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잔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부식량 청구를 뭐 이렇게 너무 줄여서 한다든가 융통성이 없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실급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그런 국방부 지침이 맞지 않는 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이쪽으로 예. 그래서 이건 괜찮은데. 요게 지금 2, 3층에 있는 이런들 식사를 하는 것이고, 요것은 유정상가. 이 메뉴를 누가 정하는 거죠? 이거는 군단에서 월 한 번씩 급식 회의를 합니다. 군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시락을 이거 우리 왔다고 특별히 만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네, 계획된 겁니다. 네네.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네, 계획된 겁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모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앞서 출근하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고 지금 이 시각 취임식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와 검찰 조직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승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임명장을 받고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뭐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 물어보고 또 정부를 향한 수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청문회 내부에 있는 뭐 인사청문회단 같이 준비했던 검찰의 입장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직의 안정에 굉장히 찬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함없는 어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예. 말씀을 들었고 그렇군요. 오늘도 좀 예. 나오시면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하셨는 것 같아요. 예, 예. 과연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조직의 안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사실 조직의 안정이라는 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겠죠. 예. 지금 검찰 관련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는데 그 수사 상황에서 갈등이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어떤 갈등을 봉합해야 된다. 이게 검찰총장의 제1의 지금부터 현안이 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외부적 갈등이 좀 존재할 거예요. 경찰과 공수처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그걸 현명하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이 세 가지의 현안이 아마 김우수 오늘 검찰총장이 충무실에서 그 예.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으면서 예. 그 아따시 이제 그 대검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머릿속에서 가장 많은 생각에 떠올랐던 화두이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만약에 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네. 저 역시 그런 어떤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검사가 돼서 감개무량하다 이런 얘기했고 어깨가 무겁다 얘기하고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보면 뭐 원론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그렇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뭐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 앞에 놓인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도 출근길에 나왔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인사 아니겠습니까? 검찰 인사가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호수 총장이 박범계 장관하고 좀 충돌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은 어떤 식으로 개진을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제가 형사정책을 하지만 너무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 게 국민들이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를 전혀 주지 않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그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못 믿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기수가 20기, 23기니까 그때부터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고위직 검사 인사거든요. 고위직 검사 인사는 분명히 청와대에서 생각하고 있던 또 인사도 존재를 하는 거니까 김호수 오늘 검찰총장이 오늘 이제 임명이 됐고 분명히 박범계 장관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의논하겠다. 나 분명히 이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검찰총장의 뜻도 일부 받들고 또 청와대 의견이 있으면 청와대 의견도 일부 좀 개입하고 그 모든 것이 인사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불평부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공평하게 정말 그 적재적소에 정말 맞는 검사들이 가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좀 실현하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검사들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과연 인사가 어떻게 날지 그게 최대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사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사가 만사인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근데 이번 인사의 핵심이 탄력적 인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제가 검찰인사위원회 안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뭐 여러 이제 언론과 주위 분들의 말씀을 조금 들어보면 기수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게 당장 실현해야 될 현안이냐 아니면 중장기 계획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말이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박범계 법무장관은 의지가 좀 강한 것 같고 또 안에서는 이게 과연 맞냐라는 논의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이게 검찰이 실권 조건 기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장이었어요. 사장이었는데 이 사장이 부사장으로 가고 그 부사장이 사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제 라인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 내가 결제를 받았던 사람이 결제를 하러 가는 그런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결국 내가 어제 나에게 결제하는 사람에게 내가 결제를 하러 올라가는 게 정말 이상한 모습이 보여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검장들께서 어떻게 결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뭐 사실 오인서 이제 수원 고검장 그다음에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 이게 기수 파괴라는 게 현실적으로 대검 검사급이라고 이제 말을 해서 이제 기수를 돌리는 건데 이 검찰 안에서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다만 이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게 법원이었어요. 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장이 일반 1선 판사로 가서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법원 입장을 바라보면 판사가 재판하는 데 있어서 법원장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임성근 판사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난리가 났던 그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재판은 독립성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검찰은 분명히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등이 2등으로 가고 2등이 1등으로 가는 거는 어느 면으로 보나
탄력적으로 가기에는 그 조직의 한계상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사가 뭐 조만간에 날 것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기수가 파괴될지 좀 지켜봐야 네.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저렇게 고검장들 중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이유가 기수가 파괴되는 것도 있지만 나가고 나면 권력 수사가 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뭐 나오시면서 오늘 뭐 배성범 법무연수 원장도 그런 어떤 뉘앙스를 이제 펼쳤고, 뭐 오인서 이제 수원고검장은 사실 수원지검장이 지금 직무 회피가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 그 반부패 선임 연구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양지청 사건하고 관계가 되어서 수원지검장은 지금 일을 못해요. 존재는 하는데. 그래서 수원고검장 오인서 고검장께서 일을 다 하셨는데 그 나가시면서 왜 지금 이광철 그 민정비서관 기소를 미루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뭐 김호수 총장께 뭐 간곡히 고언을 드리면 사건은 기록을 봐야 돼요.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록이고 그게 증거가 명확하다면 어떤 불편부당한 정치적 어떤 판단이 아니라 정말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면 기소 안 하시면 되고 그 기록이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판단을 하셔서 기소를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호수 총장의 중립성 시험대가 바로 말씀하신 그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학의 출금 수사 무마 의혹 그와 관련해서 과연 이광철 민정비서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월성 원전 수사 관련해서 백운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최이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김호수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김학의 출금 사건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전에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면 이게 나는 회피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서면이라도 수사를 받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지 않으니까 지금 인사가 나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만들어져야 돼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가 될지 아니면 수원지검장이 누가 될지 그 인사판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보고는 받지 않지만 분명히 이 사건의 결과는 국민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만들어져야 되고 뭐 최이봉 사건하고 그다음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사건은 뭐 백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됐어요. 그때 두 가지 워딩이 나왔는데 다툼이 존재한다, 소명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검찰이 얼마만큼 보완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최이봉 그 전 정책비서관 비서관 입장에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거든요. 신청했는데 이게 부의 심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은 좀 결이 다른 사건이고 그에 대해서 저도 기록을 못 봤으니까 기록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좀 궁금한 인사 중에 한 명은 이성윤 서울지검장 이제 기소가 돼서 피고인 신분이 됐잖아요. 이번 인사 때 좀 포함이 될지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뭐 그거야 BH 위에서 이제 결정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건 정말 짧은 식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히 뭐 이성윤 지검장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또 현안 사건이 굉장히 많이 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신분 자체가 피고인 신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피고인 신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정권에서 부담을 갖고 분명히 승진을 하면 제가 여기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고 모든 패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이목을 집중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적 정무 감각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어디로 갈지 이게 중요하다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채울지도 중요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첫 출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가 실종되던 날 함께 있던 친구 A 씨의 변호사가 유튜버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변호사와 SBS 간부가 형제 관계며 A 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노동자 2명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고려아연이 뒤늦게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과 협력회사, 국민께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최근 10년 사이 노동자 1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나 지난 2월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 시장의 내곡동 처가 땅을 일구었던 경작인 대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오 시장이 내곡동 땅 경작인을 불법 경작인, 거짓말쟁이 등으로 음해했다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 2005년 땅 측량 당시 오 시장을 목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가 시내 한복판에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완구라고 속여서 총기 부품을 밀반입한 뒤에 실제로 총기를 만들어서 판 동호회원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권총 5정과 소총 1정을 압수했는데 일반인이 조립했지만 위력은 그대로였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실제와 똑같이 만든 완구용 프레임 위에 나머지는 실제 부품을 올려 조립한 권총입니다. 부품은 미국 총기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했는데 자동차 부품이나 완구로 속여 밀반입 과정에서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탄을 넣어 발사했더니 1cm 목판 7장을 그대로 뚫는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빠져나온 부분이 더 크게 뚫린 건 실탄이 회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총열 안에 실탄을 회전시키는 강선이 있는 실제 총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총에 관심이 많은 동호회원을 중심으로 제작했는데 적발된 총기는 권총 5정에 소총 1정입니다. 권총 가운데에는 지난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에서 조승희가 들고 있던 글록 19도 있습니다. 탄두와 탄피를 밀반입해 실탄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폭발 사고가 나면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용한 흔적은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밀반입한 부품으로 조립해 판매까지 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호신용이라든지 전쟁 발발했을 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였다. 이래 하지만 SNS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력 조직이나 강력범죄. 또 실제 총기는 프레임에 추적 가능한 총기 번호가 있는데 해당 총기는 프레임이 완구여서 번호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총기 번호가 없는 이른바 고스트건은 미 바이든 행정부의 총기 규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직접 총기를 제작한 사람 가운데에는 현역 부사관도 포함됐고 실탄을 확보한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군 경찰도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제작해 판매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부품 조달과 제조, 구매 등에 관여한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얼마 전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에서 40대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직장 상사의 갑질과 폭언이 원인이라며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꿈의 기업으로 알려진 네이버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지만 업계에선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민주노총 네이버지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과중한 업무 그리고 폭언에 시달렸다는 추가 폭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노조에서 파악한 내용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일어난 일이고 어떤 피해를 입은 겁니까? 네, 그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으로부터 이제 폭언을 포함한 위계적인 괴롭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사고과 압박, 그리고 부당하거나 가던 업무 지시, 그리고 강도 높은 업무 등을 통해서 그 가던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임원이 2019년 초에 입사했는데요. 입사 이후에 그 고인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때까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19년 초에 해당 그 임원, 그러니까 상사가 지금 입사를 했는데 과거에도 네이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다른 회사로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또 네이버로 오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예전에 네이버 계열사 있을 때도 이제 폭언이나 얼차려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입사할 때
그 해상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도 우려가 많았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분이 들어오시고 나서 2019년 5월 17일에 이제 고인을 포함해서 그 해당 임원 밑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그 경영진에게 찾아가서 해당 임원이 문제가 많으니까 같이 일하기 어렵다 뭐 그런 뜻을 전달했는데 경영진이 묵살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로도 해당 임원 밑에서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시면서 퇴사 면담에서 이분이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됐고 불과 2개월 전에도 사실 이 조직 내에 그 직장의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오히려 신고하신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옆에서 지켜본 고인께서 이게 본인의 상황이 도저히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좀 그런 모욕감을 느껴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회사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인께서 직접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 가해 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예, 뭐 여러 차례 그 전에 네이버에 있을 때도 그리고 다른 회사에 있을 때도 지금 다시 네이버로 재입사를 해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이라면 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현재 이 상사 그러니까 이 임원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뭐 일단 공식적으로 노조에 안내되거나 뭐 전달을 받은 건 없고요. 예. 일단 노조는 그 해당 임원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영진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2명은 일단 바로 분리 조처하고 업무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예. 뭐 과중한 업무를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폭언을 들었는지 좀 파악이 되려면 직원이 회사에서 뭐 내부 계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나 지시를 받았던 것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회사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 퇴사 처리되고 내부 계정도 삭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조에서 좀 이런 것들이 보전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네, 뭐 퇴사로 인한 뭐 계정 삭제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해도 그게 이제 계정 삭제하더라도 데이터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게 고인이 이제 메신저, 메일,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 한 업무 기록, 뭐 지시받은 내용, 출입 기록 등이 이제 고인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잘 보존이 되고 뭐 경찰 수사 과정이나 유가족 요청하거나 혹은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 데이터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네이버라고 하면 이번 사건이 좀 더 충격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좀 선진적인 기업, 그래서 꿈의 직장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좀 구시대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좀 충격적인 상황이거든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뭐 지금은 일단 고인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상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 부분도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다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IT 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공감을 하시는 건 이게 사실 네이버뿐만 아니라 IT 어디에서 일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진상이 밝혀지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그 IT에 경직된 조직 문화나 회사 내 소수 경영진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이번 일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IT 업계 좀 경직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바닥이 좀 좁고 하견이 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견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소수에게 몰려 있다 보니까 그 권한이 못 깨렸던 그 사람이 또 눈치를 보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경직된 문화들이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이 좀 철저하게 밝혀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민주노총 네이버 지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션 숙박비로 1원만 보내고 수십만 원을 환불받는 신종 사기에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행 앱으로 계좌 이체를 할 때 송금자 이름 대신에 액수를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 누구나 깜빡 속기가 쉽습니다. 제보는 Y, 양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7일 펜션을 운영하는 56살 이모 씨는 홈페이지로 들어온 숙박 예약에 반색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6명이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길 수 없어 은행 앱에 찍힌 숙박료 97만 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요새 환불 사례가 많아요. 인원이 4인 이상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환불을 해줬는데 이후 사흘 동안 숙박 예약이 잇따랐지만 5명이나 6명처럼 숙박 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 손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차례 모두 459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후 통장 내역을 자세히 확인한 이 씨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실제 입금된 금액이 각각 1원씩 모두 5원에 불과했던 겁니다. 숙박료인 줄로만 알았던 금액은 사실 송금자가 이름 대신 액수를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 안 한 게 패착이었습니다. 은행 앱으로 보니까 입금자 명에 입금 금액이 적혀있고 그 밑에 입금 금액은 1원이었는데 그거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 씨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남 통영과 경기 파주, 포천 등에서도 이른바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펜션 주인들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예약 그거 대행하는 데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던데 그 피해 사례가 발생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은행 앱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할 땐 보내는 사람이 스스로 송금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어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해당 은행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앱 결함은 아닌 만큼 변경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용자들이 보낸 사람 이름과 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제 걸로 해봤거든요. 진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 송금인과 금액을 동시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좀 현재로서는 그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더라고요. 경찰은 펜션 주인 이 씨와 거래한 계좌들을 압수수색해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가 같은 일당의 소행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가족과 친구, 지인 등 최대 4명까지 나란히 앉아서 경기를 관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이 첫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인천 SSG 랜더스필드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오늘 가장 많은 인원이 연달아서 앉아서 볼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뒤로 외야 관중석이 보이실 텐데요. SSG 구단은 외야에 있는 2자리씩 붙어 있는 홈런 커플존에서부터 연석 관전을 시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각선 자리를 비워서 2명씩 지그재그로 앉게 됩니다. 비록 4명까지는 아니지만 좌우 한두 자리씩 떨어져 앉아서 경기를 봤던 것과 비교하면 작지 않은 변화입니다. KBO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실내 경기장인 고척 스카이돔을 제외한 9개 구장에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 최대 4명까지 연석 관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여부와 일정은 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구단마다 관중석 배치나 예매 시스템, 팬들의 호불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SSG처럼 하나와 롯데, NC는 커플석이나 가족석 같은 특별한 구역에서만 연석 관전을 허용합니다.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LG는 이번 달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한지붕 두 가족 두산은 기존 거리두기 관전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삼성도 기존 방식을 유지합니다. 네, 구단마다 다른 결정을 내릴 만큼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전 지침이 완화되면서 KBO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구장에서 함께 응원하는 재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야구장 관중도 줄어들었는데요. KBO는 4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팬들을 야구장에 불러 모을 방법을 고민한 끝에 찾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행과 함께 관전하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직접 관람을 꺼린 팬들이 야구장을 찾게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가족 단위나 아니면 좀 가까운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더 많은 가족분들 또 가까운 분들이 야구장에 함께 좀 찾아오실 수 있는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10%, 30% 관중 제한은 계속 시행되기 때문에 관중 수가 크게 늘긴 어렵지만 위축됐던 관전 문화에는 활력소가 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육성 응원 금지, 식음료 섭취 제한 등 기존 방역 수칙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방역 당국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전 지침이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조금씩 일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곳 경기장에서 흥미로운 경기가 펼쳐진다고요? 네,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 상승세를 탄 선두 SSG가 공동 3위에 올라 있는 삼성과 오늘부터 3연전을 치릅니다. 3경기를 더 이기면 SSG는 30승 고지에 가장 먼저 오르게 되는데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순위 싸움은 개막 석 달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2위 KT, 공동 3위 LG와 삼성이 2경기 차로 선두 자리를 바짝 뒤쫓고 있고 공동 5위 두산과 NC, 7위 키움도 언제든 선두를 넘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선두를 위협하는 KT와 LG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잠실에서 격돌합니다. 두산과 NC도 주중 3연전 맞대결을 통해 선두권 도약을 내립니다. 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순위 경쟁이 흥미로운 프로야구와 함께 코로나19 시름 잠시 잊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두고 일본 내부에서 반대 여론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IOC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올림픽을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 즉 돈의 논리가 올림픽을 밀어붙이는 핵심 이유 중 하나인데요. 대회를 취소할 경우 올림픽 종목 단체들의 줄 도산이 우려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개최 의지는 최근 발언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먼저 존 코츠 IOC 부위원장 겸 조정위원장은 일본의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도쿄올림픽 기간까지 연장돼도 예정대로 개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OC의 복심으로 볼 수 있는 딕 파운드 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아마겟돈 상황이 아니라면 도쿄올림픽은 열릴 것이다. 스가 총리가 대회 취소를 요청해도 그건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을 넘은 듯한 강경 발언의 배경에는 IOC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IOC와 올림픽 개최국의 협약 조건상 대회 취소는 오직 IOC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최국 일본이 취소를 원한다 하더라도 IOC가 강행을 원하면 개최국은 따라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돈과 연결됩니다. IOC는 올림픽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종목별 경기단체와 참가국에 나눠주는데 분배된 수익금은 다음 대회까지 4년 동안 경기단체의 운영비로 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수익금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고 상당수 단체는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IOC는 긴급 무이자 대출로 숨통을 트이게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회를 취소한다면 경기단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IOC 입장에선 무관중으로라도 올림픽을 개최하면 중계권료를 지킬 수 있어 강행 이외 선택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 방송 중계권료는 약 2조 9천억 원 규모, 전체 수익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계권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이 올림픽 참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개최 여부는 막판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시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김정배 제2차관 주재로 외교부, 대한체육회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기자회견 거절 논란에 휩싸인 여자 테니스 세계 2위 오사카가 프랑스 오픈에서 결국 기권했습니다. 인터뷰 자체에 두려움을 느껴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응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프랑스 오픈 개막을 앞두고 진 선수를 인터뷰하는 것은 넘어진 사람을 발로 차는 것과 같다며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 인터뷰 거절을 선언했던 오사카.
1회전 승리 이후에도 입장을 고수하면서 벌금 1,600만 원은 물론 실격과 다른 메이저대회 페널티 가능성까지 경고받았던 오사카가 결국 기권했습니다. IT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사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2018년 US 오픈 우승 이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자체에 두려움이 커서 회견 불참 계획을 밝혔고 기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드폰을 쓰는 것도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관중과 미디어, 후원사 등의 권리를 들어 인터뷰가 의무라고 주장했던 주최 측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We are sorry and sad for Naomi Osaka. The outcome of Naomi withdrawing from Roland Garros is unfortunate. We wish her the best and the quickest possible recovery. 반면 전현직 선수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샛별 고프는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조언했고 과거의 테니스 여왕 나브라틸로바 역시 선수들이 정신적 부분을 관리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018년 US 오픈 결승에서 맞붙었던 세레나 윌리엄스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I wish I could give her a hug because I know what it's like. Like I said, I've been in those positions. We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and people are different. Not everyone is the same. 지난해 인종차별 전사로 떠올랐던 오사카가 이번에는 엄격한 테니스계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쳤던 이번 논란은 결국 거센 역풍 속에 일단락됐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6월이 시작되자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햇볕이 강해지겠고요. 강한 햇볕 아래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로 오늘보다 5도나 높겠습니다. 더위는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고요. 주말은 맑은 가운데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내륙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볕이 강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2분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